자, 오늘 우리 2023년 시험을 대비한 2022년 역학 강의가 이제 첫 강의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나 뭐 보건직도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학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모든 직렬, 그러니까 보건 계열의 직렬은 다 보건학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보건학, 공중보건에서 역학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역학이라는 챕터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학이라는 과목 안에서는 실제 보건학에 있는 역학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역학을 당연히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보건학 수업을 이미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될 거고, 처음 보건학도 듣지 않고 내가 역학부터 수업을 듣는다라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건학도 그렇고 역학도 그렇고 공부할 때 유념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연구 기법을 알아야지 뭔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연구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다른 이론을 설명할 때 자꾸 연구 기법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자꾸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 다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반드시 두세 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뒤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뭐 수업은 한 번밖에 못 듣는, 뭐 실강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진행이 되니까 한 번밖에 못 듣지만, 그러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뒤쪽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게 어떤 의미였지를 보면은 그때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 방법을 처음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상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자, 역학은 이렇게 교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매년 교재 원래 좀 더 얇았었거든요. 근데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이유는 자꾸 시험에, 기존에 우리가 역학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라던가 이론들이 자꾸 추가가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합격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연구사 시험은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98점, 100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냈는데 다 맞았다고?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부족했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지 못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이론에다 실는 건 아니고, 그런 이론들 중에서 요거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이론은 계속해서 봐야 될, 추가할 이론이다 싶은 것들은 추가를 하고, 한 번 나왔지만 이거는 다시 낼 문제는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론에 안 넣었어요. 대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역학을 공부하면서, 역학이랑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 다 알고 아마 계실 건데, 이 과목 자체가 예방의학이라는 의대에서 이제 의대의 한 학과죠. 의대 과 중에 예방의학과가 있는데, 예방의학을 기본으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거기에 또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계충문화사에서 나온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도 다 거길 베이스로 하고 있고, 거기 그 교재에는 정말 너무 많은 내용들의 어려운 이론들이 너무 작은 글씨로 너무 크게, 너무 얇은 종이로 책이 되어 있어서 처음 딱 보면 어렵긴 해요. 근데 그 책을 필수로 보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 교재 보면은 최대한 이론들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게 예방의학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를 주석을 넣어 놨으니까,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실 때는 그 예방의학 교재를 찾아서 이 내용에서 나온 거구나, 그 주변 내용들 추가로 볼 내용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랑 같이 또 보실 게 KMLE에서 나온 예방의학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고시 시험 문제집이에요. 근데 그 KMLE에서 나온 예방의학 교재에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출제위원들도 그 문제들을 참고를 하겠죠. 근데 그 문제집은 요약집, 말 그대로 아주 압축해 놓은 요약집이고, 그 문제집에도 예방의학 교재 몇 페이지 내용이다라는 게 다 이제 바로 문제 옆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도 꼭 사서 공부를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 문제집 같은 경우는 해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독학하시기에 충분해요. 물론 제가 그 촬영해둔 강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내가 그거를 책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된다라고 되시면은 굳이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해설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
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예방의학이 바뀌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뭐 사망 원인 통계 요 정도 말고는 예방의학도 그렇고 역학도 그렇고 바뀌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원래 매년 강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촬영을 하진 않고 한 보통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촬영을 하는데, 지금 오픈되어 있는 강의가 그러니까 작년 2022 교재로 촬영이 되어 있는 강의고, 지금은 2023 교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책이 다른데 상관없어요.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밖에 차이가 안 나고 문제 한 문제 정도 추가된 정도? 챕터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정된 교재로 그 강의를 들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수업을 듣든 안 듣든 KML이 예방의학 문제지, 그 다음에 계층문화사에서 나오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그 교재가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최신 버전이 4판이거든요. 항상 최신 버전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그 교재에서 거의 그대로 문제가 갖다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교재에는 약간의 오류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3판, 수정, 보증판 이렇게 쭉 보면은 오류가 있을 때 그거를 오류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딱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내용을 고쳐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 교재로 봤는데 만약에 개정된 거에서 나왔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재는 가급적이면 최신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거랑 하나 더 교재를 말씀드리면, 고디스 역학이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뭐 이퍼블릭 역학이라고 했었는데 고디스, 이거는 잘 모르나? 되게 공부하기 어려워요. 이 책 가지고 그냥 이론 공부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책도 뒤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가끔 따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간이 나와요. 특히 뭐 부산, 대구 이쪽에서 특히나 좀 그 문제를 갖다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책 내용이 미국의 역학책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약간 정서적으로 문맥 흐름이랑 이런 것도 다르고,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챕터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고 참고할 만한 건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그나마 출제된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역학 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재 페이지 다 기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책은 못 보겠다, 문제만 보고 싶다라면 제가 따로 역학 백제 역학 무슨 특강으로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문제만 따로 정리해서 제가 풀어드린 강의가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찍은 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 내용이 특별히 바뀐 게 없어서 그냥 그 강의 들으시면 제가 문제 다 타이핑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료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이용해서 보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근데 어쨌든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 자주 빈도가 높진 않지만 각 지역에서 어려운 문제 내고 싶을 때 여기에서 갖다 쓰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요. 2021년에도, 올해 작년 시험에도 여기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 지역이 있었고, 지역별로 뭐 모든 지역에서 다 골고루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역학, 그러니까 보건연구사를 준비할 때 보셔야 될 교재들, 이론들 좀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역학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역학에서의 출제 경향, 시험 문제 유형을 조금 보면은, 우선 역학 그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험장에 딱 가서 시험지를 펼쳐보면은 그 시험지 처음부터 끝까지 빈 공간이 없이 글씨예요. 3페이지가 다, 4페이지가 다 진짜 빈 공간이 없이 글씨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적 압박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문제를 잘 읽고 해석을 하고 계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사 시험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적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연습, 그래서 긴 지문들을 읽고 잘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잘 하셔야 되겠고, 문제가 되게 길고 단답식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짧은데 지문이 되게 긴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한 30% 이상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도 정말 쉬운 계산 문제도 있고, 이걸 또 비비 꽈놔가지고 정말 계산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제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의 차이지, 내가 명확하게 이론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당연히 연구 기법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연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연구 사례를 쭉 제시를 해놓고 이게 무슨 연구냐 이런 식의 유형들 문제 항상 나오고, 기본적인 역학이랑 통계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개념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어서 예시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아마 몇 년도지? 서울시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럼 우리 이걸 다 읽어야 되잖아. 근데 쭉 읽다 보면은 결론은 역학적 삼각형 모형으로 A형 간염의 병인이 뭐냐, 그냥 이게 문제. 앞에 다 필요 없고 A형 간염의 병인 왜 걸렸냐, 이거 문제인 건데 이렇게 지문을 길게 해요. 문제는 정말 쉬운데 지문이 기니까 우리가 압박을 받아서 쉬운 문제도 틀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지문이 이렇게 길 때는 우선 마인드를 이거 쉬운 문제고 확률이 더 높아. 그냥 쉬운 문제 심플하게 내기 좀 민망하니까 길게 써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문이 긴 문제인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지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의 유형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냥 결론만 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들은 일일이 지문들을 읽고 해석을 해봐서 얘가 요구하는 답이 뭔지를,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 사례나 질병 사례들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에서 제가 되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요즘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세대 이렇게 특히 보건직이나 기술직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랑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문장이 길어지면은 못 풀어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냐면 이 전체적인 긴 지문을 읽고 끝까지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짤방 뭐 이런 거 세대, 여러분들 긴 거 안 본다며 다 이렇게 딸락딸락딸락 해서 한 거 이런 걸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이런 거 긴 거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 지문을 읽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훈련을 정말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문제는 짧은데 지문이 그래서 결국은 국어예요. 이런 문제들은 절대 안 어려워요. 지문이 길어지면은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위원이 지문을 내가 혼자 생각해서 긴 내용을 만들긴 어려워요. 그럼 어딘가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는데 단어 하나 바꿔놔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이 길면은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이 짧은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건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지문이 길다라는 거는 쉬운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문제를 꼭 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뭐 지금 제가 계산을 해드릴 건 아닌데, 계산 문제는 항상 이렇게 표를 제시해서 나오기도 하고, 표 없이 그냥 숫자만 나열해 놓고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 없이 그냥 쭉 나열해 놓고, 그러면은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그리면서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고, 연구 사례 분석.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 사례 쭉 제시해 놓고 이거 무슨 연구냐, 어떤 연구 기법이냐, 그러면 결국은 연구 기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지, 어떤 지문을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해가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민감도들, 그 검사 기법의 타당도가 어떤 의미인지, 민감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으면은, 이거 정말 요번에 21년도 서울시에서 21년도에 경기도 보건연구사 시험이 있었고, 그 며칠 뒤인가, 그날 같은 날 서울시, 같은 날 서울시랑 경기도랑 보건연구사 시험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서울시는 공개가 되니까 제가 경기도를 가서 문제를 풀었는데, 요거랑 다른 거랑 좀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기존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그냥 제가 보기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서울시에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한 2문제 정도가. 그래서 서울시랑 경기도랑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감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건데, 그 개념을 명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되니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반드시 출제되는 이론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 안에서 뭐든 다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빼놓고 공부할 거, 이거는 뭐 안 봐도 될 거, 그런 거는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문제의 출제 경향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드려 봤고요. 자, 바로 수업을
이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 요 앞에 파트 1, 챕터 1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오히려 보건학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여기서 간단하게 해요. 근데 역학에서도 요 내용들이 문제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에 대한 개념 변천을 보시면은 우선 전체적인 흐름이 건강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라보느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 어떤 질병이 주로 유행을 하고 있고, 과학적인 어떤 흐름, 철학적인 흐름, 이런 것들,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게 변화가 되면서 건강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계속 바뀌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 개념의 건강인데, 여기서 19세기 이전의 건강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19세기 이전이라는 걸 별로 의미 부여하지 말고 보세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우리가 건강 모형이라던가 또는 공중보건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19세기 이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방의학 교재에 19세기 이전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신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19세기 이전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내가 어떤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그게 건강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그건 질병이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별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정신은 신의 목이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가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뭐다? 신체적인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 베이스라는 거고요. 질병에 대해서는 신체가 고장난 것, 마치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보고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건강을 쭉 보다가 심신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체적으로 똑같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고 회복되는 과정도 다르고 치료 접근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감염병이 주로 유행할 때는, 감염병 같은 경우 솔직히 접근 방법이 되게 명확한데, 만성질환들,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접근법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 정신과 육체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넘어왔고요.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들,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점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라던가 행태,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죠. 행태적 요인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게 심신 개념이고, 생활 개념의 건강이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현대적인 건강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잘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인은 사회적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것을 다 할 때 건강하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 뒤에 가면은 건강의 정의에서 WHO 건강 정의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건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가장 현대적 개념의 건강은 이 사회적인 건강, 생활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개념이 생활 수단의 개념이에요. 그냥 건강하다 안 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생활의 수단이 되는 거고,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수단의 개념에서 이제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되냐면,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봐요. 건강과 질병은.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예요. 질병 상태거나 건강한 상태거나였다라면은, 생활 개념에서 이 연속적인 변화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건강해요. 근데 이게 건강의 딱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열심히 내가 관리를 하고 식습관 관리하고 운동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여기서 관리를 잘 못하면은 질병 상태로 가다가 사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으면서 건강에 대한 잠재력과 위의 요소의 평형, 그래서 항상 나는 건강에 대한 잠재력도 가지고 있지만 나를 공격하는 어떤 위의 요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의 요소를 잘 막아내면은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얘랑 균형이 깨져서 위의 요소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막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질병 상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 잠재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은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활력소를 건강 잠재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타와 헌장 이거는 보건학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건강 증진에 대해서 첫 번째 이루어졌던 회의가 그러니까 국제 WHO에서 했던 제일 첫 번째 건강증진회의가 오타와 회의였어요. 거기에서 오타와 헌장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건강은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활력소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우리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여행을 한다라는 거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서 건강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여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돈과 시간이 많아도 내가 건강이 없으면 여행을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건강은 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흐름이 이렇다.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뭐 삶의 질 개념 이렇게 흐름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고 자, 건강의 정의 1948년에 WHO에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발족을 해요. 헌장이 채택이 되면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안녕이 들어가 있다는 것, 생활의 개념, 현대적인 건강의 개념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사회적 안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WHO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쭉 이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은 우선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의 개념,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보건 부문의 사업 범위도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접근하고 질병의 신체적 기능에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분야까지도 더 넓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겠죠. 자, 건강을 당위적 측면에서 규정한 선언으로서의 의미다. 그래서 그냥 이런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 근데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념적인 목표 설정에는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어때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왜냐면 기준이라는 게 없고 안녕이 완전한 게 어떤 건데? 얼만큼 돼야지 안녕한 건데 안녕이 완전한 건데 이런 거죠. 구체적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요소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반대로 뭐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정적인 분석, 뭔가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활용도가 낮고 어떤 이념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가 모두 포함됐다. 뭐예요?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비판을 보시면은 정의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모호 이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이 완전한 상태 이런 것들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고 건강을 보는 관점 아까 생활수단의 개념에서 건강을 어떤 관점으로 본다? 연속선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 질병 상태가 아니라 건강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질병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연속선 위에 있는 걸 건강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 WHO의 건강의 정의는 1948년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고 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밖에 다양한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가 있는데 블랙스터라는 학자는 적극적인 정의랑 소극적인 정의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사실 영어를 보시면은 영문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포지티브한 정의예요. 그럼 뭐예요? 포지티브한 정의니까 긍정적인 정의겠죠. 소극적인 정의라고 하고 있는데 네거티브래요. 그럼 뭐예요? 부정적으로 정의한 거겠죠. 그럼 뭐겠어요? 포지티브하게 건강을 정의한다는 것은 좋은 걸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좋아. 내가 운동하기에도 좋고, 나는 뭐 생활하기에 너무 좋고, 이런 것들, 좋은 거 얘기하는 것들을 포지티브한 정의라고 하고, 네거티브한 정의는, 안 아파. 부정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아프지 않아.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소극적인 정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정의를 했고, 자, 베르나르랑 캐넌은 중요한 학자, 시험 문제 보건학에서도 나오고 역학에서도 나오는데 보건학이든 역학이든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학자 중에 하나가 베르나르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9페이지 5번에 있는 파슨스, 이 두 학자가 가장 많이 거론이 돼요, 시험에서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안 틀리거든요. 쉬운 문제가 돼버리니까 최근 들어서는 다른 학자들이 자주 거론이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건강의 정의에 대한 학자의 어떤 이론들 설명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학자들을 다 나열해서 해놓고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빼놓지 말고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베르나르 그리고 캐넌이라는 학자가 동일하게 그 건강을 정의를 했는데 외부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체는 인간의 신체는 뭐 동물도 그렇지만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나의 체온은 36.5도를 유지를 해요. 그럼 밖에 너무 추워. 내가 추운 데 있다고 체온이 35도로 뚝 떨어지나? 그러진 않죠. 내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고 내 안에서 갖은 노력을 하겠죠. 너무 더워. 온도가 막 40도야. 그렇다고 내 체온이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공을 열고 땀을 분비하고 뭔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러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는 건강이다. 근데 그 항상성이 깨지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열사병. 그래서 한여름에 더운 데서 계속 고열을 받으면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항상성 유지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이라던가 뭐 저체온증에 빠졌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건강에서 벗어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이 깨진 상태가 질병이고 건강 상태는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나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와일리라는 학자도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자, 그 베르나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베르나르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안에서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걸로 정의를 했다라면은, 와일리는 그냥 내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을 했고, 자, 지거리스트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단순히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주변의 자연 환경,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그 범위 안에서 적응을 하면서 내 몸 안에서, 내 기관 안에서 조화와 통일이 유지된 상태가 건강이다. 애매모호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파슨스랑 베르나르가 더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게 딱 보일 거예요.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학자들은 되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파슨스 보시면은 이 파슨스가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어요? 사회적인 건강을 강조를 했어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건강은 생활의 개념이다. 현대적인 건강의 개념으로 현대에 와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정의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슨스는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내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그래서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의 건강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라는 거. 자, 뉴만 보시면요. 질병이 없다고 건강이라고 할 수가 없고 모든 자질, 기능, 신체, 정신, 도덕 이런 모든 면에서 완전히 최고로 발달하고 완전히 조화된 인간만이 진실한 건강자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건강자는 없다. 않을까요? 이 정도로 이 모든 면에서 모든 것들이 최고로 발달하고 완전히 조화된 인간만이 진실한 건강자다. 우리가 달성하기 너무 어려운 높은 수준의 건강을 제시하는 게 누구? 뉴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윌슨. 왜 우리 가끔 보시면 뭐 다리가 없는데 의족을 차고서 에베레스트 등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지육신 멀쩡한데 집에 처박혀서 안 나와.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건강한 것도 아니다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돼서 신체 조건을 무관하게 취급을 한 게 이 윌슨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고, 자,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회적인 안녕의 개념, 사회적 건강에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요약하는 개념들인데 사회적 안녕의 개념의 건강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WHO 건강 정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회적 안녕, 사회적 건강이라는 거고, 왜 그 사회적 건강이 뭐냐?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사회적 건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뭐 인간과 동물의 건강 개념을 차별화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보고 얘는 사회적으로 좀 건강해, 사회적으로 동물이 너에게 걔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 이런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있고 그것을 수행을 해야 할 때 건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하는 어떤 척도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삶의 가치, 보람을 창출하는 어떤 핵심 개념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존중을 받고 이럴 때 좀 더 뭔가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직접 연구사 된 다음에 주변에서 보건연구사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합격했어, 너무 좋겠다, 직장에 가서도 선후배 관계, 이럴 때 굉장히 더 내가 삶이 건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들 쭉 봤고,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연속성 개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건강의 개념 변천을 볼 때 신체 개념, 심신 개념,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생활 개념, 생활 수단의 개념까지 오면서 건강과 질병을 연속성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강, 불건강, 질병, 사망, 이게 그냥 어떤 건강, 질병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연속선 상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저기 A는 건강한 상태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B로 넘어가면은 질병이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 근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단계, 암, 위암의 뭐 1기, 2기 요 정도겠죠. 그러다가 C로 넘어가면은 완전한 불건강한 상태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B 정도 갔다가 잘 관리를 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올 수도 있는 거고, B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 C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B 단계에 있을 때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때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C에서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D로 넘어가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A는 건강한 상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단계고, B는 뭐 잠복기나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 C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태, D는 회복 단계다. 그러면 보건 의식이 향상된, 그래서 건강이나 보건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B, C, D를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B, C, D가 다 병적인 상태라고 보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 보건 의식이 취약한 사람들은 야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프면 된 거야, 이렇게 되면 C만 병적인 상태로 보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질병 상태의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질병, 질환, 뭐 책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건학에는 제가 포함을 안 시킨 내용이었고, 역학에 이게 추가가 된 게 최근에 서울시 시험에서 여기 있는 정의들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문제 내기 딱 좋아. 지문은 되게 길게 하면서 단어 하나 바꿨는데 긴가민가 헷갈려. 이게 2020년인가 21년인가 서울시 시험에 문제가 출제가 돼서 제가 요거를 이론에 추가를 했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병, 질환, 질병과 질환의 차이가 뭐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거를 예방의학 교재에서 딱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수업하면서도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가끔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있을 때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그냥 바이블이에요. 예방의학 교재는 설사 오류가 있어도 그냥 예방의학 교재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출제위원들도 거의 바이블처럼 보고 그걸 베이스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책이 개정될 때 그 내용이 빠지고 그냥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언급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내용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싹 그냥 돌려서 바꾸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거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설명할 때 이거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대로 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출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예방의학 교재가,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그 교재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병과 질환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은, 질병은 생물학적인 개념. 그래서 병 걸렸어 라고 하는 거. 질병으로, 어떤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받은 상태, 그런 게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물학적 차원의 개념으로 병리적 또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의 어떤 기능, 구조, 기능 이런 게 변화가 돼서 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이야 진단명, 진단 코드가 딱 나올 수 있는 것을 질병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질환은 뭐냐면 우리 병환 중이시라, 지금 우리 집에 계신 우리 할머니가 계신데 좀 질환이 있으셔. 그게 무슨 질병이라고 명확하게 딱 짚진 않아요. 근데 두루두루를 묶어서 좀 얘기를 하는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질환은
그러니까 디지즈는 그래서 진단, 질병이라고 하는 거고, 일리니스는 그냥 아픈 거. 아파, 몸이 안 좋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심리학적 차원의 개념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을 경험하는 것, 내가 전에 질병에 걸려 좀 아팠어, 몸이 안 좋았어, 힘들었어, 이런 개념들. 그래서 하나의 서로 다른 질병이 동일한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질병이 여러 개의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냥 고혈압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고혈압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당뇨병에 걸렸는데 당뇨병 때문에 실명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다리를 자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당뇨병, 고혈압 이러면 질병이지만, 그냥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다룰 때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질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학적인 분류 기준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진단명이라는 게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예요?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르던 어떤 건강 문제, 건강과 관련된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건강 문제가 나타나도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진단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으로 관찰할 때 질병 상태를 분류하는 기준이 꼭 원인 기준이니까 뭐 때문에 걸린 거야, 이런 기준이거나 현증 기준, 증상과 관련된 기준, 이런 걸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인 분류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그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게 이 역학이라는 학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발병 원인, 발생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유리한 기준이면 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어야 돼?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건강보호 책임에 대한 변화, 이제 책임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뭐 지문이 되게 길지만 별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옛날에는 건강은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개인이 아프면 개인이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개인이 아픈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거는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돼. 건강권,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질병 발병의 근원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던 과거의 개념에서는 뭐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결국 뭐냐면 건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냥 개인에게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질병 발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내 개인의 오로지 생활 습관, 나의 유전, 이것만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생활 환경이라던가 사회 공동체의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건학에 들어가면 그래서 1차 보건의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어서 건강권, 제4의 기본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그 권리를 위해서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냐? 국가가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뭔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회가 주체적으로 건강 위험을 방지하고 건강 보호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는 어떤 공동체 책임으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법적으로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왜 그래요? 그게 다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떤 규제, 이런 대책들을 마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권적인 권리라는 거죠, 건강은. 그래서 건강 형평이라는 개념을 좀 보시면 요게 아까 질병, 질환, 그다음에 형평, 건강 형평에 대한 정의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건강 형평이란 뭐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건강 잠재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건강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정보라던가 어떤 보건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할 기회가 동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잠재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지 건강 형평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을 보면은 동등한 건강 요구에 대한 가용 서비스의 동등한 접근. 무슨 말이에요? 어떤 두 사람이
비슷한 건강에 대한 요구가 있어. 비슷한 건강 문제로 비슷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에 이 사람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뭐 여자라서 안 돼. 너는 남자라서 안 돼. 너는 뭐 어디 지방 사람이라서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너는 돈이 많으니까 되고, 너는 돈 없으니까 안 되고, 이런 거면 안 되고, 접근이 동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했을 때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경제적 불리함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 뭐냐면, 그래서 접근은 했어. 근데 너무 비싸. 나는 이용을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있어.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비용을 하고 보장을 해주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의료급여라든가 어떤 보장을 더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동등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됐는데 서비스의 질이 달라. 돼요, 안 돼요? 보험료 많이 낸 사람이라고 더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해주고, 나 보험료 적게 냈다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동등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인데, 삶의 질. 자, 삶의 질은 사실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뭐 생활에 대한 거, 행복에 대한 거, 여러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 관련된 삶의 질을 따로 논의를 하게 되어서 삶의 질이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우리가 생활의 개념, 생활수단의 개념을 묶어서 또 삶의 질의 개념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삶의 질. 자, 삶의 질에 대한 그래서 뭐 딱 정의, 삶의 질은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는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우리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난 삶의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월급 이 정도면 됐고, 내가 일하는 시간 외에 나의 뭐 그거 뭐죠? 그 퇴근 후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요즘 막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내가 일하는 시간 뭐 죽도록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적당히 퇴근해서 내 개인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삶의 질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직장에서 막 성공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삶의 질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과 관련돼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삶의 질,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 이럴 때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를 보건학적인 측면에 봤을 때 삶의 질 수준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신체 활동 기능, 내가 활동이 가능하냐, 기능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냐, 주관적 지각적 건강 상태, 스스로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느냐, 불건강하다고 느끼느냐, 정신적인 건강 상태, 대인 관계, 상호작용, 또 생활의 만족감, 의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크게 막 암기해야 될 내용도 없고, 건강의 정의들 정도만 학자들 잘 분류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병, 질환, 뭐 형평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사실 좀 도덕적인 내용들 같기도 하잖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은 문제가 실제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질병이 생물학적 차원, 그냥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문이 길면 오히려 쉬운 문제다라고 했던 게, 질병은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개념으로 불러. 질환은 생물학적 차원의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명확하게 아예 그냥 이 내용을 어렵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크로스 매치를 해서 긴 지문을 넣기 때문에 긴 지문 같은 경우 오히려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건강 결정 요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